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은 정말 대세 하락? 분할 매수를 시작하겠다 할 만한 지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계속 좀 사모아 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닥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장님과 제가 1월 달에 처음 영상 찍고 네.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유, 정말 그래서 다행입니다. 또 차장님과 2월 달에 네. 이렇게 월별로 한 번씩 네네. 이 시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아유, 가지면 좋을 것 어떨까 같아요. 싶어서 네. 오늘 또 초대했는데 네. 지금 주식시장 점검 한번 한다면 좀 어떨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드렸던 방송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뭐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120주선이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한 2620 정도에서 30대 정도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 주에 정확하게 이제 좀 밑꼬리를 길게 달고 올리면서 2주째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3주째 들어오니까 또 코스피 지수가 이게 어차피 제가 그때도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사실상 별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에 의해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어디에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할 때에도 역시나 기술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막히는 이유는 또 이게 지금 이평선과 이평선 사이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만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주황색 선이 지금 5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또 윗꼬리가 달려버리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초반엔 좀 강했어요. 근데 이게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막히니까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는 확인은 했으나 지지를 확인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종목들이 힘을 연속적으로 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불가사의한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추측을 강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내적인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신뢰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 파동에서 이제 그때 마침 또 120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그 나스닥 쪽이 굉장히 강하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었어요. 근데 또 메타에서는 실적의 실망감을 또 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기술주 내에서도 역시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미국의 기업들처럼 실적들을 연속적으로 잘 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술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막혔다고 하면은 또 이 구간에 하락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지금 화요일 정도 되는데 이번 주로 놓고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또 2630포인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번 주 시점 26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왜냐하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그때 2620 말씀드렸을 때 지수가 장중의 변동성이 지금 고가 대비해서 저가 보게 되면은 0.37 마이너스 0.37이 마이너스 0.22가 고가였고요. 저가가 마이너스 8.57이었어요. 한 주 동안의 지수의 변화가 거의 뭐 8.3%가 변동성이 위아래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변동성이 또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저는 이제 갈 수를 있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구간이 이제 2630 정도까지 한 100포인트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120주선의 지지, 이 회색선이 되겠죠. 여기에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연속적으로 하락했으나 결국에는 주봉의 종가상으로는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종가를 120주선 위쪽으로 올려서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적으로 지지는 확인이 된 이후에 역시나 2주 동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또 재차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강하게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전에는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수급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매도, 주요 주체들이 매도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봉으로 하락하면서 일단 주봉상으로는 일중 저점, 주봉상 저점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또 860포인트를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또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내외적인 요건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제가 말씀드린 지점에서 시장이 주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3월부터는 또 차장님과 따라 달별로 뵐 거니까 네. 2월 달만 제가 여쭤보면 되니까. 네, 맞아요. 2월 달에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좀 네. 상승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쉽진 않다. 네.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투자자들 좀 동향은 좀 어떤가요? 최근에 투자자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아마 오늘 동향부터가 이제 별로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 쪽부터 보게 되면은 오늘 당일 동향이 초반에는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전체 시장을 좀 매도하긴 했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시간 이제 2시 한 40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하고 투신 쪽의 일부 매수 제외하면은 보험과 연기금, 사모펀드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결국에는 또 많은 부분들을 받고 있을 거예요. 700억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요하게 매도하는 섹터가 화학 쪽입니다. 87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250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쪽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200억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기관 쪽에서는 300억의 매도가 또 역시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대형주 단에서는 그나마 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형주와 소형주에 대해서는 각각 550억, 6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형주와 그리고 소형주 단이 더 안 좋게 체감상으로 느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전기전자 쪽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164억 외국인이 매수, 기관도 274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아마 전기전자 쪽으로 약간 수급이 돌아온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쪽을 사고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있겠다라고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의료, 정밀, 운송 장비 전부 다 양매도 들어오고 있고요. 유통 쪽이 조금 이제 좋은 이유는 약간 그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최악이 될 것이다 라면서 리오프닝주로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기간에 보면 금융투자랑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뭐 많잖아요. 맞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곳은 어디인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일단은 투신과 연기금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모펀드까지요. 이런 쪽들이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조금 집중력 있게 시세를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쪽에 자금 유출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화랑일 때보다는 이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서 증시에 남아있는 자금들이 상대적으로는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큰 종목들의 어떤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인한 수급 왜곡 현상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아무래도 시장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거는 외국인 1번이 외국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금융투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평소에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곳들은 아닌데 이런 매도나 매수 차익 거래 어떤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금융투자랑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증권사에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증권사 쪽에 이제 그런 계정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은 뭐 아시다시피 보험 쪽에서도 이 변액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로 단순히 채권이나 이런 금리 상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 투자를 하는 계정들이 또 있거든요. VUL이라고 해서요. 그런 계정 쪽에서 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투신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또 이걸 모르시면서 듣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산 운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서 위탁을 해서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증시가 올랐다가
그 이후에 가파르게 조금 하락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펀드 쪽에서 라임 사태 이런 것들이 또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산 운용이나 이런 쪽에 대한 신뢰도가 깨졌고 또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뺐던 자금들을 뺐던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캐파가 크지가 않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달 증시 뭐 투자 포인트 및 좀 눈여겨봐야 될 뭐 변수나 이슈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간으로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컨센서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를 크게 또 뛰어넘는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너무 세네? 그렇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금리 인상하고 긴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반원들이 나오면서 그럼 주가 출렁이 한 번 더 시장을 누르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나오면은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조금 지표들이 그거 지나고 나면은 조금 잠잠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떤 시장에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매파적인 성향이 됐을 때 수급적인 요인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연준의 입장들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어떤 입장들을 발표하느냐 지금보다 강화가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약화시키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런데 또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또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 또 예상치를 높게 상회한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정말 당장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50bp를 한 번에 인상하는 얘기도 또 나왔었어요. 빅스텝.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위원들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만약 이런 예상치를 상회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가 다시 한번 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주식이 2,730이면 코스피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맞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는 그쵸?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좀 줍줍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상당히 좀 예를 들면 뭐 하단이 지금 증권사 보면 제일 하단을 낮게 하신 분이 한 2,500, 2,600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조정한 거죠. 근데 2,500이 진짜 하단이라면 2,500에 사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 최저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맞아요. 일단 2,500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증권사들에서 전부 다 전망을 이제 내놨잖아요. 근데 전부 다 틀렸어요. 한 군데만 빼고 이제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수를 하향 조정을 한 거. 그렇다면 한 군데 맞춘 데는 어디죠? 대신입니다. 대신증권.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요. 김작가 TV 나오시는 이경민 팀장님이 맞아요. 가장 잘 맞추셨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와 이제 좀 비슷한 지점으로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경민 팀장님이 이제 원래 상승을 얘기하시다가 뷰를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하락을 얘기하실 때 사실 정말 안 좋은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정말 1월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요즘에 좀 선풀이 많이 그렇죠. 저는 같이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증시가 떨어진 건 안타깝긴 한데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오르는 방향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주린이 분들이 또 많이 진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수가 떨어지는 방향에 투자를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수의 하락을 얘기하면 아무래도 문매를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남기고 무슨 이제 인버스 막 이런 얘기하면 정말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딱히 이 올해 들어와서 연초 효과 이런 부분들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럴 기대를 조금 크게 키우기에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연준의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 그리고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인플레이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좋게만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지수대들을 증권사에서 높게 잡아놓은 거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측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리서치 쪽에서 그 지수를 내보낸 것 같은데 아차 좀 쉽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뭐 자폭인가요? 네네, 이거는 뭐 그냥 사견이고요. 네네, 뭐 제가 만약에 지수 예측을 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도 이제 기술적인 지지선들을 보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한 이제 2,600에서 3,300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 폭이 넓게 나오는 이유는 조금 변동성들이 시장 상황에서 나오는 뉴스들에 의해서 큰 폭으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지수대들을 또 2,500으로 내리셨잖아요. 이게 연속적인 상승을 해나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오늘 같은 파동들이 또 나오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기에는 대내적인 환경 요건들이 여의치가 않다. 라고 생각들이 이제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뷰에 대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또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계속 120주선을 놓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630 초반대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뷰를 조금 이제 길게 보시는 증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뷰를 한 단계 더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갔을 때 기술적인 지지선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요. 35월선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2,500 초반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은 정말 대세하락? 네. 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깨진다고 하면 2,500까지는 또 한 130포인트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주식 좀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네. 것 좀 알 수 있는 네. 지표나 뭐 신호 없을까요? 일단은 지표나 신호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매매를 안 하시고 내가 정말로 바닥 확인하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실행이 되면서 그 속도가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거든요. 얼마만큼을 올려야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냐, 그리고 양적 긴축들도 진행이 되면서 이런 충격들이 시장에 완전하게 흡수가 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섣부르게 투자를 하면서 단기간에 수익 올리겠다고 들어갔다가는 계속 손절만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로 중장기로 묻어놓으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조금 더 여기에서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20% 30% 정말 쉽게 우습게 빠질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접근 안 하셨다가 정말로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 이 구간에서도 트레이딩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구간의 지지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떨어지지 않아야 될 구간은 이 선이 될 것 같거든요. 한 2,727포인트, 20에서 27포인트, 20대거든요. 2,720대를 깨지 않는 채로 장이 좀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깨지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봉상의 2,630대 글로 가는 또 파동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정말 기술적으로 내가 분석해서 딱딱 들어가고 그게 깨지면 손절하겠다. 이런 구간의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섣부르게 좀 매매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네. 주하면 안 되는 시장이네요. 네, 맞아요. 어떤 지표가 내가 정말 맘먹고 중장기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겠다 할 만한 지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부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싸다고 해서 덜컥 사면 안 되는 구간이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또 코스닥 종목 저희가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좀 점검한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가총액 그 코스피만 많이 하니까 맞아요. 코스닥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 1위는 셀트리온 지금 헬스케어죠. 맞습니다. 네. 1위부터 30위까지 이제 차장님 편하신 대로 좀 섹터별로 묶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30개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좀 묶어가지고 섹터별로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위에서 30위 내에서 바이오주들 좀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을 거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HBL
또 있을 거고,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알테오젠, 에스티팜, 메지온, 시젠, 휴젤 같은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과는 조금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로 굉장한 실적들을 냈었고, 그런 실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게 언제까지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될 것이냐, 이런 수요만 가지고 계속 실적을 니네 지금까지 내왔던 것보다 더 잘 낼 수 있어? 라고 계속 시장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이 분기별로 감소하는 부분들이 관측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꺾이면서 이제 예전에 계속적으로 봤던 고밸류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적의 연속성. 지금도 실적을 잘 내고 있지만 이런 실적들이 향후에도 계속 될 수 있을까, 더 잘 낼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밸류를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일시적으로 꺾였던 부분에서 주가도 꺾였는데, 최근에는 확진자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키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적들이 다른 진단 키트들이 실적 분기별로 꺾일 때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휴마시스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셀트리온과 엄청난 짧은 기간에 대박의 수주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엄청난 각도로 올라가 버렸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너무 이제 올라가면서 그 가치가 조금 밸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휴마시스가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시젠과 SD바이오 센서 이런 종목들 다시 실적 좋아질 건데 너무 저평가 영역, PER로 따졌을 때 5배, 6배였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진단 키트라고 하지만 이거를 5배, 6배만 주는 거는 조금 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배 정도의 PER로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주가의 상승,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에서 동반으로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진단 키트 주들은 단순히 제약, 바이오, 신약 이런 쪽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휴젤이에요. 네. 휴젤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메디톡스라던가 뭐 휴젤,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쪽들이 보톡스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필러라고 하죠. 이런 미용용품, 의료용품 쪽으로 좀 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인데, 메디톡스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죠. 네, 이제 식약처의 어떤 취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휴젤 쪽에서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쪽에서 또 허가를 받았다, 이런 이슈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단순히 제약 바이오 역시나 그런 쪽의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미에 대한 욕망은 조금 본질적인 욕구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뭐 의식주 그런 기초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점점 더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런 예전에 의식주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욕구들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뭐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용품들, 굉장히 좀 급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휴젤도 조금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신약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재무제표 비교를 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고, 유보율을 많이 이제 회사 내에 쌓아 놓으면서 그 자금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업 영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과 어떤 공매도 부분들, 그리고 합병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 탑픽으로 뽑기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탑픽으로 좀 뽑아드렸던 부분이고요. 단순히 어떤 R&D를 통한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CMO, CDMO 이런 쪽으로 해서 위탁, 의약품 생산하는 쪽으로 캐시카우로 확실히 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모아놓았던 돈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병 이슈가 또 나왔거든요. 지분을 더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 바이오 에피스죠.
그런 쪽들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신약 개발이라던가 R&D 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공장들도 그때 이제 계속적으로 증축을 해나갈 수 있는 자금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여전히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조금 이제 신약이나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모르겠어요. 네. 리포트나 이런 쪽들 읽어봐도 제가 솔직히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리 읽어봐도 일단 뭐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내용들이 기술 수출이 결국에는 돼야지만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찍히고 실적을 낼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게 언제냐, 언제가 될 거냐, 되기는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는 투자가 쉽사리 손이 좀 나가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혹시나 조금 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은 괜찮겠으나 너무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던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섣부르게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이거 10배 갈 거야, 뭐 20배 갈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 관련해서 한 섹터 좀 짚어봐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쪽에는 에코프로 BM, LNF, 첨보, 에코프로, 엔캠,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최고의 양극재 기업이고 글로벌로 따졌을 때에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공장도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고요. 물론 거기에서 생산 차질이 크게 생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이후에도 검찰 수사 그리고 내부자 거래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화하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이슈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는 정말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양극재는 지금 이제 공급 부족에 좀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고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더 공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더 배터리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모 자금으로요. 점점 더 이제 배터리 쪽에서 수급 불균형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당연히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그리고 전해,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런 쪽들도 당연히 같은 현상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이제 LNF 같은 양극재 쪽들인데 LNF는 생각보다 좀 실적을 빠르게 내주고 있고요. 그런 이슈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자유로워 보인다라고나 할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어떤 CEO의 좀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고 어떤 화재 부분에서도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상당히 조금 더 진행되는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어떤 에코프로 BM의 점유율을 빠르게 따라잡는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잘 되고 있고 증설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신뢰도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밸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뒤이어서 이제 첨보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컨센서스를 또 상회하는 실적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밸류를 계속 받는 겁니다. 우리는 비싸다라고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같은 주요 주체들은 이런 실적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이번에도 이렇게 정도는 잘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실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첨보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일단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부진을 또 서프라이즈로 씻어냈다 하면서 실적이 나오자마자 이제 각
증권사들에서 또 커버하는 목표가를 또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높은 목표가 보면은 일단 저희 뭐 회사에서 45만 원까지 냈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46만 원으로 이제 탑픽이다, 소재주 중에서 탑픽이다라고 내보냈습니다. 뭐 낮은 목표가가 38만 원 정도가 지금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실적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워낙에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500억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 증가된 실적들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컨센서스를 지금 잡아놓은 거 보면은 그렇게 막 많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적게 잡아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일단 영업이익이 4분기에만 197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 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500억이었는데 한 분기 3개월에만 200억을 낸 거예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일단 나왔고요.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매출면에서는 한 8% 정도 상회를 했는데 영업이익에서는 거의 40%를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목표가를 또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지금 첨부의 현재가가 어느 정도 되나? 28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45만 원까지 만약 목표가 잡아서 간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목표가를 높이는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밸류를 계속적으로 높게 해줄 수 있는 이유들이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적이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닐 거고요. 결국에는 커져가는 2차 전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밸류를 높게 받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제 종목들도 뭐 마찬가지의 관점이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엔캠, 솔브레인 같은 쪽들이 이제 전해액 쪽으로 속하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해액 쪽도 마찬가지예요. 소재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도 향후에 실적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고밸류를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그 첨보 같은 업체들이 더 높게 받는 이유는 선두주자로 먼저 실적을 보여줬고 향후에도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동안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더 고객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더 밸류를 주고 소재의 탑픽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첨보가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높게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제 다른 종목에서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실제로 주가는 대체로는 네. 지금 뭐 사전에 제가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나올 수 없겠지만 대체로는 주가는 어떻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았나요? 이게 그 산업의 크기와 확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방향은 지금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환경 규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차량 판매를 전부 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이런 친환경차로 전환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율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분기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속화되는 흐름들이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빠르게 시작을 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잡으면서 거의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인 GM이나 포드 같은 쪽들도 전부 다 라인을 이제 내연기관차 안 하겠다. 우리도 친환경차로 가겠다 하면서 전기차 쪽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하고 있고요. 리비안, 루시드 같은 스타트업 업체들도 나오면서 또 한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소재들이 더 그쪽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첨보의 월봉인데 지난달 1월달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저가로 보면은 한 달 만에 고가 대비해서 저가로 보면 32%가 한 달 만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아무래도 이제 1월달 들어와서 전 세계 증시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에서 이런 2차 전지주들 이제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너네 성장성 좋은 건 인정해.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같이 조정을 받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테슬라의 또 이제 대주주 지분 매도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꺾이긴 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첨보를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이거 한번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첨보의 월봉상 지지선은 여기였어요. 크게 오르고 난 이후에는 항상 이게 10월선을 타고 주가가 갔다는 얘기죠. 이때도 매수 기회가 좀 크게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크게 올랐다가 대부분은 이게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5월선을 종가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 달 들어와서는 5월선을 크게 무너뜨리는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2021년도 4월, 5월, 6월 이때 같은 자리들을 다시 한번 줬다는 거죠. 이런 기회에서는 조금 매수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그때도 아마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탑픽 종목들 1, 2위 종목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항상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꺾이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네, 일단 2차 전지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다음 게임 같네요. 네, 게임 쪽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게임 쪽에는 이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P2E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 하지만 이제 국내의 어떤 규제, P2E에 대해서 사행성 측면으로 좀 규제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글로벌 빅트렌드로 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P2E라던가 NFT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기업들을 이런 내부적인 규제에 의해서 발목을 잡는 것은 저는 조금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호용 그리고 후 규제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주가들이 너무 큰 폭으로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관계없이 주가는 고밸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버리고 이런 건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간에 계속적으로 이런 트렌드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위메이드가 아무래도 P2E에서 가장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차트를 그때 좀 보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월 달에 일단 이 1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파동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날 이제 조금 길게 1월 28일 날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장중에 한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6%를 갔다가 종가에는 그 반을 올려서 끝냈어요. 마이너스 8%로. 그거 보면서 일단은 그래도 위메이드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 식지 않았고 외국인들도 한 9월 말부터 늘려온 지분율을 크게 아직까지는 조정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본 결과 2월 들어서는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121선을 회복하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지수대에서도 코스닥이 0.6%가량 빠지는데 오히려 이런 게임주들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성장성을 조금 봐야 된다고 할까요?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장중에 좀 큰 폭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일단 아까 5일선에 다시 한번 윗꼬리로 막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도 조금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위메이드 적당한 자리에서 지지를 괜찮게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한 5% 정도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제 바닥을 그때 말씀드렸던 매물대 65,000원 지난 10월 초하고 이제 바닥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지를 받고 이제 77,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 오딘이라는 게임이 출시 이후에 그 리니지 쪽과 굉장히 그 경합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16주 동안 1위를 탈환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리니지 W가 출시가 되면서 1위 자리를 내줬거든요. 이거는 조금 굉장한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리니지의 IP는 정말 대단하고 충성 유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제 그 게임을 하지는 않는데 익히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리니지 1을 했던 사람. 그러셨구나. 무려 20년 전. 네. 그리고 페인. 거기에다가 또 그 자금을 이제 그 돈을 쓴다고 하죠. 네네. 이게 이제 현질. 네, 지금은 이제 P2E가 대세가 되지만 예전에는 P2W였어요. 이기기 위해서 지불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런 게임들에서 정말로 뭐 월 단위로 보게 되면 몇 억을 쓰는 거는 우습게 이렇게 정말 현질한다고 하죠. 현질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매출 1위를 계속 수성할 수 있는 어떤 리니지 IP의 힘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깨버린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였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1위 자리 내주고 얼마 전에 1위 자리를 다시 뺏었다. 이거는 정말 좀 대단한 사건인 것 같아요. 리니지에 한 번 뺏었던 건 이해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경합을 벌이면서 매출 1위를 정말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지금은 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인가요? 그쪽에서 이 게임을 개발을 했고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일단 이 퍼블리셔를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 나가는 수수료까지도 지금 절감할 수 있고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 능력까지도 갖춘 자회사를 갖춤으로써 자체 개발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향후에도 이런 어떤 슈퍼 히트작을 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팽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나 좀 할까요? 기술력 측면에서 블록체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일단 위메이드가 위믹스 생태계를 구축을 이미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컴투스 그룹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 이 정도가 일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P2E를 요이 땡 하면은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또 많이 포진을 해 있네요. 일단 리노공업이 있고요. LX 세미콘,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심텍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LX 세미콘이라던가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기판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실적들이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로 어려운 장에서도 그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좀 편안함을 보여준다. 이거 뭐 침대 광고 같네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면서 차트를 한번 보고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심텍 한번 봤었고 대덕전자도 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봤었고, 네, 이수 페타시스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뭐 꺾임이라는 게 거의 없는 종목들이에요. 네,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흔들릴 때 어느 정도 위아래로 작은 진폭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진폭을 줄 때 이제 사야 되는 종목 군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조금 그 관점을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성장성이 확보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증설을 하는 데에는 이미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서 증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조정을 줄 때 눈여겨보셔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 눌림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CJ ENM이랑 네. 뭐 스튜디오들이랑 이런 쪽인가요? 네, 엔터 미디어 쪽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디어 쪽으로 나눠서 좀 먼저 볼게요. 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아프리카 TV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TV가 시총이 네. 1조가 넘는다. 맞아요. 네. 충격적입니다. 네, 엄청납니다,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유튜브가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 TV가 그동안 점유해오던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실적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 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작년까지요. 보시게 되면 뭐 거의 뭐 끊임없이 상승을 이어나가고요. 2018년도에 2만 원이 안 된 종목이었는데 2021년도 고점이 25만 원 부근까지 갔어요. 거의 이제 한 12배 정도를 상승을 한 3년 만에 한 거죠.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그 3년 동안 실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실적을 볼까요? 일단 이 유튜브가 종목들의 대세가 되면서 네. 과연 이제 아프리카 TV 실적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겠지만 실적이 당연히 좀 좋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2016년도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800억 정도 됐어요. 영업이익이 160억이 나왔고요. 2017년도에 매출액 950억에 영업이익이 183억. 그런데 이게 2018년도가 되니까 매출액이 1,300억 가까이 이제 커지고요. 영업이익도 271억. 2019년도에는 1,665억에 372억. 그리고 2020년이죠. 1,966억. 거의 이제 2,000억 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억으로 올라섰고요. 작년 보게 되면은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김 작가님 채널에서 찍고 있고 뭐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것들을 찍는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2021년도에 추정 실적 연간으로 봤을 때 2,700억에 영업이익이 880억이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네,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쌓아서 그런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플랫폼화가 되면서 여기에 충성 고객들이 많아지고 유저당 쓰는 비용들, 지불하는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딴 얘기인데 이걸 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보통 유튜브에서는 슈퍼챗을 맞아요. 아직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프리카 TV에서 그걸 많이 쓰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영상을 찍고 거기서 슈퍼챗 생방송 그걸 받고 이제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러시더라고요. 두 쪽을 다 활용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보시게 되면은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 당연히 돈을 그동안 많이 벌어오다 보니까 2016년도에 유보율이 1,060%대였는데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땐 제가 볼 땐 한 거의 3,000%에 육박을 하지 않을까. 그럼 자본금이 60억이기 때문에 지금 유보율로 봤을 때에는 한 3,000%라고 하면은 1,800억 이상이 회사에 자금이 쌓여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플랫폼화 시키면서 메타버스라던가 NFT 이런 쪽들로 확장을 해나가면서 자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구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영업이익률 봐도 놀랍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역시. 2016년도에는 뭐 한 20% 초반대 됐었는데 이게 2020년 들어오니까 26% 가까워지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33%에 달합니다. 사실 영업이익률이 20% 넘으면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제조업은 대부분 10% 미만인 맞습니다. 제가 아는데. 이게 물론 이제 서버를 두고 하는 어떤 플랫폼과 제조업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는 안정적으로 30% 이상을 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외국인들이 피크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분율로 보시게 되면은 한 2021년 9월 달 정도가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54% 가까이 되던 지분율이 이제 2021년 11월 달 오기 시작하면서 외부인 지분율이 조금씩 감소를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분율이 48%가 깨져버렸어요. 네, 굉장히 외국인들이 좀 가파르게 줄이면서 이런 주가 파동들 25만 원까지 갔던 게 이번 달 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3만 8천 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거의 한 40% 이상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 플랫폼의 힘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공부를 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지분율을 늘리는 시점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플랫폼에 힘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투자 동향이 아프리카 TV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근데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보험 쪽, 기관 위주로 해서 그나마 수급들이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나쁜 구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만약에 지분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 기관 쪽에서도 이런 매수 패턴을 이어나가준다고 하면은 주가는 또 급반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어딘가요? 일단 아프리카 TV 좀 봤고요.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CJ ENM 같은 종목은 조금 약간 어떤 분들께는 좀 애증의 종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참 주가가 이것도 2018년도에 3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이제 쭉 빠졌었던 때가 8만 원까지 갔었어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꺾인 이후에도 사실 올라간 폭 자체가 별로 안 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크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다른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어떤 NFT 이런 쪽으로 해서 엔터 미디어 쪽들이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준 데 비해서 이 종목은 조금 이제 무거웠다고나 할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 전 고점보다 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전고점까지도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한 18만 원, 19만 원대에서 결국에는 쌍고점을 만들고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1월 달 또 들어오니까 12월 달부터 이 지지선을 사실 주봉상으로 이때처럼 지지받고 올라섰어야 되거든요. 네. 한 이게 8월 말 정도가 됐었는데 이런 파동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19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오히려 살금살금 빠지다가 연초 들어와서는 이제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는 CJ ENM은 엔터 미디어 쪽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나쁜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주가 상승 탄력과 비례하는 모습들을 잘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쪽들보다는 조금은 어떤 그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하단의 종목들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저점이 5만 원까지 갔었는데 한 2배 정도 올라갔다가 역시나 이제 똑같은 쌍봉 파동을 만든 이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술적으로 120주선을 지지를 받았다가 또 결국에는 여기 매물대가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부재되면서 1월 달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파동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마찬가지의 파동을 보여주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실적으로 바로바로 이어져서 숫자를 잘 내주고 있다면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주가와 연동이 안 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상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단은 분명히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와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 지금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큰 종목의 미디어 쪽보다는 오히려 엔터라던가 이런 쪽들 그리고 어떤 메타버스나 NFT로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금은 중소형주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넷플릭스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 핫해지는 것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별로 영향을 못 줬나 봐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선반영을 했던 부분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이런 쪽들은 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예전에 그 이제 얼마 전에 나오면서 그 좀비물 하나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그 지금 나왔는데 보게 되면은 그 관련주가 이제 제이 콘텐츠였어요. 이게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오면서 이게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11월 중순까지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르게 35,000원대에서 여기까지 85,000원대까지 올린 이후에는 이게 정말 많이 꺾였어요. 1월달 순위 올라갔는데. 네, 1월 달에는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그렇게 큰 폭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위를 계속적으로 순위가 1위를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도 순위들은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런 탄력을 지금은 보여주지 좀 못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보시게 되면은 작년 6월 달 정도에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하향하는 모습들.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오히려 더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줄이면서 이런 지금은 거의 없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 학교 그 시리즈가 나오면서도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크게 늘리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엔터를 안 봤죠. 네, 엔터 쪽 한번 볼까요? SM, 일단 JYP. 네, SM하고 JYP하고 뭐 그 밑에 이제 총 30위 안에는 못 들지만 YG 엔터 같은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 꺾이는 파동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좀 좋았던 종목들이거든요. 그쵸. 네, 이게 SM 같은 경우에 이제 1월 달에 하락이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1월 28일 거의 뭐 2월, 1월 말부터는 조금 상승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의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상승을 만들어내는 파동들 나오고 있고요. YG엔터도 볼까요? 네,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YG엔터가 오늘 좀 고비였던 것 같아요. 이 121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기로에 와 있었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좀 막아놨어요. 근데 오늘도 수급이 제가 볼 땐 나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가집계상으로 봤을 때 기관 쪽에서 오늘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아마 종가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직 뭐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투신이라던가 연기금은 더 수량을 늘리면서 엔터주에 대해서 좋은 투자 동향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외국인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월 21일부터 계속 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개인들한테 갔으면은 이게 5일 연속 이런 상승 파동을 그릴 수는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파는 물량과 외국인들 파는 물량까지도 전부 다 기관들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특히나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시세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이 삼끌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다 보니까 정말로 8%, 3%, 6% 이런 식으로 강한 시세가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쪽은 단순히 예전의 어떤 엔터사 이런 쪽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화 되면서 어떤 메타버스라던가 NFT 거래소 전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JYP랑 이제 SM 이어서 하이브 쪽 이어서 NFT 쪽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바이낸스라고 가상화폐 거래소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중국 쪽인데 중국 자본인데 그쪽과 제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빅뱅도 지금 또 완전체로 컴백하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 멤버 빼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완전체는 아닌데 이제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빅뱅의 그리고 블랙핑크의 NFT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게 지금 가시화가 된 거예요. 빅뱅하고 블랙핑크는 IP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네,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빅뱅이 잠깐 쉬고 있어서 지금은 블랙핑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라든가 어떤 그 블랙핑크가 유튜브가 있을걸요? 네, 블랙핑크 유튜브 있어요. 굉장히 엄청 많은 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런 엔터 채널의 구독자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에서의 조회수가 엄청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화가 이미 유튜브에 돼 있다는 부분들도 무시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NFT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딱 하나인 거거든요. 대체 불가인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장이 되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향후에는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사고팔고가 또 NFT 거래소에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빈번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수료 수입이 NFT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단순히 예전의 엔터사가 아니고 플랫폼화 시키면서 밸류를 차근차근 높여나갈 수 있는 엔터사 쪽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 마감했네요, 이제. 네,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상승 마감했네요. 아주 미약하지만. 네, 코스피 다행히 뭐 광보합 정도로 마감했는데 올랐던 부분들 대비해서는 조금 실망을 하실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은 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으로 5주선에 막히는 파동들이 나오긴 했지만 밑으로 크게 떨어질 만한 여지들을 일단은 오늘 강보합권까지 올려놓으면서 조금은 감소시키면서 끝냈다. 그 정도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은 코스닥 종목이 이제 뭐 남았죠? 네, 코스닥 쪽은 일단은 짚어볼 만한 것들은 다 짚어본 것 같아요. 매지온 파라다이스. 네, 매지온 쪽은 아까 그 바이오 쪽으로 속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HLB나 뭐 ST팜, 매지온 이런 쪽들 조금 이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파라다이스 정도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카지노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흐름들이 좋아요. 이게 리오프닝 기대감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악의 상황인데 그 최악의 상황이 이제 고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이게 다른 뭐 실적주들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건데 코로나의 피크아웃이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조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파동들이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사실상 시가총액도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이런 파동들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급이에요. 네,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파라다이스의 수급이거든요. 네, 개인들 엄청나게 파는 모습들 이제 나오죠. 하루에 막 60억, 60억,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파는 모습들이 1월 지금 한 13일 정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는 게 금융투자가 매수 차익 거래 형태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상승 탄력이 강해진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세를 크게 줄 수 있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시세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조금 방송 쪽에서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정말로 실적 좋아질 것들 많은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파라다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매출액 보면 2016년도부터 한 6천억 정도에서 7천억 정도를 18년까지 유지를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괜찮게 나왔어요. 한 10%가 안 되는 영업이익률 내면서 650억 정도를 냈는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2017년도에 마이너스 300억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큰 폭으로 해버렸고요. 2018년도에도 매출액은 소폭 늘어났지만 24억의 영업이익 흑자, 아주 소폭의 흑자가 났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다시 매출은 계속 늘어나요. 1조 가까이 났는데 영업이익도 500억대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급감하면서 영업이익이 870억대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코로나 이전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 영업이익의 숫자가 너무 들쭉날쭉하다고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죠? 글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들쑥날쑥하다는 거는 고밸류를 꾸준하게 줄 수가 없는 업종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나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2020년보다 오히려 더 감소, 매출액이 더 감소해버리거든요. 4,200억으로 매출액이 쪼그라드는 가운데 영업이익의 적자폭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에는 만약에 예상대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출액이 다시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예상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23년도에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얼마가 나올 거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2019년도하고 2016년도에 냈던 대로 한 6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낸다 라고 했을 때에는 순이익의 영업단이 한 500억으로만 잡아도 이게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면은 500억에 30배를 주고 있는 거예요. PER로요. 근데 이런 30배의 PER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을 만한 실적들이 계속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상세계지만 현실의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NFT 이런 거 적용하기가 좋은 쪽들이 카지노입니다, 여러분. 카지노 게임 쪽을 정말로 내가 실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 구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들, 이제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감소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메타버스에서 P2E 이런 쪽으로 열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어떤 오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영업들은 조금은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 실적들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힘든 영업 환경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오미크론 변이라던가 향후에도 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뭐 그동안에 이제 나왔었던 뭐 대지열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좀 여가 생활이라던가 리오프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고밸류를 계속적으로 주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수급을 따라서 매매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네. 이제 점검했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든 어쨌든 시총 그 1조 이상 위주로 하는 이유는 네. 시총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이제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총 1위 위주로 하는 거는 좀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워낙에 구독자 많은 채널이셔서 네. 영향력이 좀 있을 저번에 것 한번 같습니다. 영향을 좀 준 적이 그래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예, 의도치 그렇게 않게. 되면은 여기 금감원 쪽에서 이게 네.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네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제 시가총 1위부터 20위까지 섹터를 보니까 반도체랑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뭐 자동차, 금융 정도가 있는데, 자, 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뭐 가장 큰 비중이죠. 아직까지는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오늘 이제 한 1% 정도 빠지면서 소폭 빠지면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거의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나올 이후에는 멈춰져 있어요. 오히려 3일 동안은 사는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은 한 260억 정도 소폭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결국엔 주가 되겠죠. 패시브 자금들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패시브 자금이 한 2조 이상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뭐 MSCI라던가 이런 쪽들에서도 추종 들어오면은 아마 한 2월 중순까지는 일단 이런 패시브 자금의 수급 유입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자금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한 2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좀 피크를 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2월 중순 이후에는 MSCI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매도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ETF의 어떤 매도 그리고 CFD 같은 쪽에서 수완 매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회적인 매도풀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화 계약했던 외국인들 물량들이 그런 부분들과 같이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월 중순까지는 수급적인 면에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라던가 1년 포워드로 봐서 가치 평가를 놓고 보면은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가격대가요. 왜냐하면 오늘 끝난 가격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20조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가격 나올 것 같아요. 127조 정도로 끝났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당장은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CATL을 중장기적으로 그 가치 평가를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2월 중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풀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다른 쪽들에서 오히려 이제 포트에서 종목들을 제외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 지금 뭐 연기금만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사시는 거 보면은 연초 들어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쪽으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게 근데 다른 쪽들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요. 2위 순매수 금액이 SK이노베이션이었거든요. 그쪽이 한 1,100억밖에 연기금에서 매수를 안 했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뭐 누적으로 지금 6일 동안 매수를 한 게 지금 2조 5천억 가까이 돼요. 네, 굉장히 많은. 3개월 아닌가요, 누죠? 이게 3개월인데요. 상장이 지금 1월 27일부터 됐기 때문에 6일 동안의 매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첫날 엄청난 금액을 담아버렸고 6일 동안 2조 5천억을 담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2위가 아까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인데 1,100억 샀어요. 그래서 코스피 전체에 놓고 비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이쪽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동안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빼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그래도 이쪽에서 믿을 것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온 이후에 이제 좀 사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런 매도풀,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매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투신하고 뭐 보험,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쪽들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73,000원대까지 빠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다시 3위를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도 다시 채우는 네. 이런 과정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계속 좀 사모아 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닥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그때 수급적인 면에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작년 8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지분율 늘리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그와 비슷하게 올라온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 구간에서는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사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12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리는 파동들이 정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구간 지나고 나니까 1월 28일 날 급격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다시 한번 이제 큰 폭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또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지점에서 외국인들도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사야 될 지점을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는 어디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관점들을 이용해서 121선까지 조정 줬으니까 다시 지분 늘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5일째 전기전자 쪽에 다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파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의 파동이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더 견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15만 원대 향해서 무리 없이 조금 올라가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목표가 상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3월달 만약에 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때 한번 나와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2차 전지 섹터죠.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네. LG 솔루션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 이거를 2차 전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LG 화학도 좀 같이 묶여있죠. 아무래도 네. 지분율로요. 네. 네. 그쪽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서 역시나 같은 ETF라던가 이런 풀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비중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쵸.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는 좀 괜찮게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다른 쪽들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쪽들도 그런 좋은 흐름들을 막 보여주지는 못했었거든요. 삼성 SDI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이제 좀 크게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버려야 될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에 맏형으로서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 배터리 수급 상황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CATL 이런 쪽들만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이니켈 쪽의 NCM 계열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이런 쪽들도 반드시 매수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지표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싼 고점을 주기는 했어요. 삼성 SDI는 8기회를 82만 원대 전후에서 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사실상 여기를 60만 원 부근을 주봉상의 전 저점으로 봤을 때에는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2021년도 저점입니다.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서 이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깨져 있는 구간들이에요. 거기다가 수급도 역시나 좋지 않아요. 네, 계속 개인들만 사고 있죠. 오늘도 730억을 샀는데 외국인들이 690억을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물론 같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기술적으로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120주선 한 52만 원대까지는 기다리셔서 일단은 삼성 SDI의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기술적으로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뭐 내용적인 부분들은 워낙에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정제마진 이런 부분들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런 쪽의 효과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라도 지금 4개 정유사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요. 2020년대에는 4개사의 실적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5조 원 적자였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7조 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올해에도 약간 이제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폭으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4개사를 다 합쳤을 때에는 한 7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이 크게 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흐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제 악조건의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LG에너지솔루션처럼 온전하게 2차 전지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하고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의 정유라는 큰 축에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2차 전지의 밸류를 매출 비중으로 받는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2021년도 들어와서는 좀 고점을 줬던 것 같아요. 30만 원 부근에서 윗꼬리 무시하고 고점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기회를 줬던 거죠. 네.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매수할 기회를 거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주선 정도에서는 이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하지만 정고점에서 한 27만 원 부근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쭉 미끄러졌던 거거든요. 여기를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터치하는 파동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게 터치하기 전에 올려버리고 터치하기 전에 또 올려버리고 이런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쪽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게 미국 쪽에 공장 계속 건설하고 있고 배터리 비중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 시점은 한 20만 원 하회했을 때 한 19만 원대 정도가 오늘 촬영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120주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일단 우리가 매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어느 정도 밸류를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꺾이는 시점이 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들을 하고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쪽들로 수급이 옮겨올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네, 맞아요. 이쪽은 이제 뭐 단순 바이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말씀을 이거는 드렸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았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어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이오 에피스 지분 확보하면서 기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었던 위탁 생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이게 이제 CMO가 더 나아간 CDMO, 위탁 개발 생산까지, 디벨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바이오 에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약 개발까지도 하면서 단순히 어떤 바이오 시밀러로 받고 있었던 밸류에서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약이라던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크게 올랐는데 투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오늘 큰 폭으로 들어왔어요. 280억 가까이 샀고요. 거기다 투신도 같이 70억을 사주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런 와중에서 또 차익 실현을 연기금들이 하는 그런 파동들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아무래도 조금 길게 달렸던 것 같아요. 좀 과도한 것 같긴 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인수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장중에 이 무거운 종목을 10%대까지 외국인과 투신이 사면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매물대를 앞두고 85만 원 언더에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탑픽으로 꼽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들은 조금 계속 모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좀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모아가도 괜찮은 네네. 회사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장 계속 증설하면서 위탁 생산은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바이오 에피스 지분 인수하면서 밸류 자체를 더 높여버릴 수 있는 신약 개발 이런 쪽까지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타에 그냥 신약만 하고 있겠다. 우리 신약으로 정말 승부 볼 거야. 이런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예, 정말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1월 달에 뭐 하고 나서도 이제 굉장히 또 안 좋은 이슈 나오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또 꺾여 버렸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셀트리온 관련해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글쎄요, 치료제 이런 쪽들을 너무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들이 매출을 이미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치료제에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시판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매출 비중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3차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비슷한 변이가 또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부분이 아니고 변이를 해서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치료제의 성격도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임상이 또 진행이 돼야 되고 R&D라던가 이런 쪽에 비용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좀 볼 수는 없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암울해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될 기업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좀 다른 점들은 네. 그런 그룹사 차원의 어떤 그 신용도라던가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약 쪽에 시너지 개발을 했을 때 이제 삼성은 그 바이오 에피스라는 비상장 회사가 또 있잖아요. 언젠가 또 상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들을 착실히 해나가면서 정말 글로벌급으로 올라서는 그런 구간들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합병 이슈라던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매도 이런 부분들, 이슈도 묶여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그래도 매수할 만한 자리까지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래도 나는 셀트리온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한 13만 원대 정도에서는 손절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잡으시고 들어가 보는 것도 저는 기술적으로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도 좋은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서 이게 정말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내용 가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이슈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엔 인터넷 색대죠. 네이버랑 카카오. 아,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네. 조금 집중적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이죠. 네이버가 이제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120주선의 지지가 내용과는 별개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지수가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네이버도 같은 파동을 그렸어요. 장중에는 붕괴되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이제 종가상으로는 네.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월 24일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 1월 넷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 동향을 제가 지지가 나올 때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수급상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1월 24일 이때도 외국인들이 딱히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네. 확인 안 되고 있죠. 네. 1월 24일부터도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 모습들. 다만 이제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관측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지가 확인이 된 건데 외국인들이 사실상 3일 동안 매수를 하면서 기관 외국 쪽에서도 사모펀드랑 투신이 같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지가 되는 건가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또 19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다시 한번 받아가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또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 120주선을 지지받았다라고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처럼 지수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또 이 서비스 업종을 뺀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는 이 120주선 30만 원대가 또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여기를 다시 한번 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하루만 팔고 다시 지분율 늘리면서 기관들도 같이 동반 순매수가 이번 주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일단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보는 것도 이제 매매 만약 트레이딩을 하셔서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요. 그리고 카카오도 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네이버보다는 좀 덜 샀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120주선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지를 살짝 받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역시나 수급으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때 빠진 이후로 특별하게 사는 날이 없어요. 근데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한 하루 늦게 샀죠. 아주 소량을 외국인들이 담았다가 그 다음날 210억 담았는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틀 동안 샀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2배 팔았어요. 465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나마 살아있는 거는 보험, 투신, 연기금 매수 정도가 아직까지 이제 물량이 좀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사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0주선 지지를 받을 때 우리는 물량을 좀 모아 놓겠어. 그런 관점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120주선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82,000원대 제가 지지 받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가가 한 82,200원까지 그날 빠지고 지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84,000원대로 조금 더 올라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지 받으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다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 보이고 기관에서도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바닥이야 라는 관점들에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바닥이 되면서 올라설 수 있는 기반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무너지면서 더 큰 폭으로 이제 지지선을 월봉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3,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또 열릴 수도 있고요.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0주선 지지 안 된다고 하면은 한 27만 원대까지도 추가 하락 부분들이 어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그렇게 지금 좋게 보고 계시진 않네요. 네, 현재 뭐 수급 상황에서 이 종목을 사실상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그 말씀드렸던 지지선 상에서는 조금 매수를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사면서 매수 괜찮게 했다, 갈 수 있겠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 물량들이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카카오 대비해서 뭐 그동안 샀던 거 대비하면은 한 190억 정도 뺀 건데 이 물량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빠지면서 만약에 붕괴를 시켜버린다. 거기다가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샀던 물량까지 같이 손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저도 손절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자동차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네. 참 진짜 그 애증의 종목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투자 동향부터 현대차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면은 예, 이렇습니다. 전혀 사질 않죠. 오늘 이제 수급이 1월 17일부터 현대차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오늘 피크 찍었어요. 850억 팔았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기관도 특별히 매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금융투자에서 잠깐 이제 매수 차익 거래 들어오는 거 빼면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거의 이제 전멸하다시피 파란색이 다 들어와 있죠.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들은 계속 사네, 전부 다.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계속 사고 계시고 이게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빠지면은 이 정도면 사면 되겠지 그렇게 그렇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지배를 내용에 관계없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좀 중요해요. 이게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패권 놓친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약간 2차 전지를 간과하고 우리가 이제 놓치다 보니까 수소 쪽으로 가겠다 했는데 수소 쪽도 일단은 어떤 개화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이런 분위기가 오다 보니까 제네시스로 적용을 하려던 승용차단을 일단은 조금 중지를 해놓겠다. 뭐 개발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시장성이 없어요. 글로벌 전체로 팔리는 수소차를 보더라도 1년에 14,00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결국엔 해야 되고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려다 보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한 7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하던 내연기관차의 점유율 정도와 어떤 순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현대차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냐. 이미 선두권에 있는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중국에는 로컬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리비안, 루시드, 신생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와서 또 하겠다고 이미 하고 있고요. 나스닥 상장까지 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 내연기관차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었던 공룡들, GM, 포드 전부 다 지금 이미 해가지고 라인 다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추격자들이 쫓아오고 있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힘을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를 높게 줄 수가 없어요. 네, 전기차 쪽의 밸류를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자산주, PBR 싸다 이 정도면 사야 된다라고 외쳐도 외국인들이 지분율 보시면 아시겠죠? 네, 정말 계속 빼고 있어요. 계속 빼고 있어요. 안 삽니다. 네, 현대차를 살 만한 요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정말 가열차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도 그만큼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가기가 솔직히 좀 버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그래도 좀 좋은 기업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 기업 아니냐. 근데 수입차 판매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일단은 기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멈출 수 있는 부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120주선 될 것 같아요. 한 17만 원대 정도가 왔을 때에는 손절 잡고 들어가 볼 만할 것 같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아는요? 네, 비슷할까요? 그래도 기아는 좀 상황이 나아요. 네, 주가 보시면은 훨씬 경조하죠. 네, 굉장히 어떤 주가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지만 한 8만, 한 9만 원 언더권에서 한 7만 원 중반대 좁은 박스권이 2021년 한 2월 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나마 견조한 것은 어떤 애플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외국인들의 지분율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계속 줄였어요. 19년도부터 줄였는데 2021년 4월 달 정도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더 이상 줄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금씩 늘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와는 아까 다른 주가 흐름들, 여기에서 박스권을 벗어나서 현대차는 오히려 8월 달부터도 더 박스권을 낮추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지분율이 유입이 되면서 박스권을 낮추는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7만 한 5천 원 중반대 정도는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도 결국에는 7만 원 중반대 정도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아차는.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9만 원 언더 쪽에서는 매도. 여기와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에서 한 7만 원 중반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면은 여기에서만 해도 몇 번씩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트레이딩을 꼭 하시라는 건 아닌데 시장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트레이딩을 하면서 오히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시장 안 좋을 때에도 매수 자리를 줬어요. 7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좀 꺾이는 파동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구간에서 만약 떨어진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 하면은 7만 원 중반, 7만 5천 원 중반대가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는 손절 잡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요, 그럼? 가장 큰 부품주니까 하나만 좀 같이 묶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대차랑 마찬가지예요. 네. 흐름이 좋지는 않죠. 40만 원에서 이제 쭉 꺾이는 모습들. 사실상 이 120주선에서 매물대도 같이 지지를 받아주다 보니까 한 25만 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지 받아도 크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주선에 또 막히고 여기에서도 지지는 받는데 또 막히고 20주선에요. 여기도 이렇게 계속 막히는 파동들.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또 막히고. 네, 이런 파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기술적인 관점들에서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도요. 여기까지는 사서 수익률 먹었는데 여기에서 현대모비스가 더 뚫고 올라갈 만한 여력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매도를 하는 게 결국에는 지난 11월 말과 쌍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투자 동향은 안 좋겠죠.
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모습들, 기관도 계속 파란색 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도 다 깨져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현대모비스 그래도 내수의 완성차보다는 해외 쪽들로 공급할 수 있는 부품 주지 않냐, 이런 관점들, 그리고 수소단으로 나중에 개화했을 때 어떤 뭐 충전소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이건 매물대 120주선은 이미 깨졌어요. 네,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 이평선상으로 지표를 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지지대 한 21만 원대가 되겠네요. 여기 정도에서는 일단은 손절 잡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전환이 필요해요. 현대모비스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수급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돌아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좀 내려갈 자리는 제가 볼 때는 한 17만 원 부근까지도 하락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현대차랑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는 다만 조금 별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라서 그런지 시총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 뭐 KB금융, 맞아요. 신한지주, 카카오뱅크가 속해 있는 금융 섹터죠. 굉장히 금융 쪽은 지금 시장 안 좋은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수급 뺄 때 이쪽은 좀 빼진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네, 계속적으로 뭐 지분율만 본다고 하더라도 8월 7월 말 8월 달에 외국인 지분율이 KB금융에 대해서 67%, 낮은 건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높죠. 네, 67%였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요. 70%면 이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거의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71%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외국인들 지분율이 높은 상태에서도 더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뭐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뭐 낮은 건 아닙니다. 이 은행주가 정말 굴뚝주, 안 오르는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때 25,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2021년 3월 달에 6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결코 많이 오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긴축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들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조금 안정성을 찾는 투자자 분들에게는 좀 적당한 피난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배당 관점,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금리 인상 그리고 배당 관점 봤을 때에는 금융주 쪽으로 피신해 있기에는 좀 괜찮은 시기라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시기인데 뭐 외국인들 계속 지분율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가격대는 일단 금리 인상할 때까지 3월 달에 인상 얘기가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한 67,000원에서 8,000원, 한 7만 원 언더 정도로 1차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금융지주 정도만 하나 더 같이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지금 한 12월 달까지는 좀 낮아지면서 가격이 39,000원대까지 꺾였다가 그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올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늘려버리죠. 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확실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확 늘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분율이 이쪽도 거의 70%에 달해요. 신한지주도 한번 볼까요? 네, 신한지주도 같이 볼까요? 신한지주가 더 시총이 높으니까.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22년 올해 이제 1월 달 들어와서는 오히려 안 좋은 시장 연초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시장 효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금융주 쪽에서는 외국인들 지분율을 확 늘리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2%에 달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금리 인상 관련해서 올해 정도에 나는 오히려 이제 성장주나 이런 쪽들은 무서워서 못 하겠고 내 성향 자체가 조금 안정적인 부분들 시장 대비했을 때 시장 정도 따라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뭐 은행주나 금융주 그리고 보험 이런 쪽들도 괜찮은 대안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상 현실화가 되고 그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가치주라던가 어떤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들이 선반영을 한 이후에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장주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뱅크 한번 볼까요?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단순히 은행주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은행이 안 좋을 때 막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오르고 네, 거의 10만 원 가까이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은 시총 10이 찍지 않았었나?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쪽도 이슈가 있었죠. 뭐 카카오 그룹 자체의 어떤 골목 상권 침해 문제라던가 물론 이제 정당한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독과점 형태로 높아지다 보면은 과도한 수수료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또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대선이라는 또 큰 이슈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와 좀 연결이 됐던 부분 같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한 4주 정도, 4주 정도 한 4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지분율이 작년도였죠. 12월 말까지 피크를 찍다가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확 빠질 때 많이 안 줄이고 있어요. 네, 이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샀다가 많이 안 줄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12월 중순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지분 늘린 상태에서 차츰차츰 모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뱅크 1월 27일부터 외국인들이 쭉 사는 모습들 지금 6일째 사고 있죠. 거기다가 어제하고 오늘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어제 400억, 오늘 370억 사면서 물량들 늘리고 있고,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시브 성격의 자금일 것 같은데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투신 쪽에서는 사모펀드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개인들 물량이 일단 빠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좀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들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수급적인 바닥을 조금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급이 지속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들이 붙어준다. 라고 했을 때는 한 68,000원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정말 카카오의 어떤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120주선의 지지를 받고 수급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다시 지분을 늘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카카오뱅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상장한 이후의 고점 한 9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다시 플랫폼의 밸류를 받으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은 게 이제 시가총액 20위까지 포스코랑 LG전자, 삼성물산 정도만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코스닥 1위부터 30위랑 코스피 1위부터 20위까지만 다 점검하게 되네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예전에는 철강주들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순위에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순위가 밀리면서 지금 포스코 하나 정도만 또 들어와 있고 다른 종목들은 또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영원히 좋은 것도 없고 영원히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런 흐름들에 우리는 조금 순응하면서 시장에 맞서기보다는 좀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도 일단 그렇게 좋은 기술적인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한 37만 원 부근에서 지난 작년 8월과 한 9월 달 정도에 쌍고점을 준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역시나 이제 매물대 지지 27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120주선이었는데 여기를 터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부근에 이제 가격이 수렴이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준 이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더 올라갈 부분들이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수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밸류를 갖다 붙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크지는 않거든요. 철강이 여전히 주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더 뚫고 올라갈 만한 지분을 사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쌍고점 주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피크를 찍습니다. 56% 부근에서 정확하게 이제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는 계속 매도하면서 지분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으로 와 있고요.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지지를 받았어요. 120주선에서 지금 계속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투자 동향 상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 자리를.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이때 한창 팔 때 계속적으로 120주선의 지지를 확인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지지선상으로 바닥은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남은 이번 주라던가 아니면은 다음 주에 이 120주선의 지지가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지속적으로 줄이는지 이런 여부들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26만 원 정도 대에서는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크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는요? 네, LG전자도 최근에 조금 전장 쪽으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받고 있죠. 거기다가 일단 주가 상황도 최근에 좀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다른 것들 대비했을 때 이것도 이제 박스권 상으로 한 17만 원대 정도까지 가격을 줬다가 여기에서 한 14만 원대가 사실상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9월달 말 정도 되니까 확 깨져버렸어요. 여기에서 깨져버리면서 외국인들이 역시나 좀 지분율을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애플카라던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너무 단기간에 올려버렸던 거예요. 4만 원에서 19만 원대까지 올렸습니다. 거의 한 5배 조금 안 되게 올린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고점 찍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는 지분을 늘렸거든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고가에서는 빼버리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에서는 사시면 안 되는 구간이 좀 맞았을 것 같고요. 살짝 지분을 다시 들어올리는 듯 했으나 내리면서 다시 저점. 그래서 이게 지분율로만 봤을 때에는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지금 지분율이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바닥을 계속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는 한 30% 선이면은 외국인들이 2018년도에도 지켰고요. 2020년도에도 여긴 지켰고요. 2021년 때도 지켰었는데 그 지점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대비해서는 조금 외국인 지분율을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 이런 시장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적이나 기술적인 구간에 의해서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크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월봉상까지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일봉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이 한 11만 중반대 정도에서 작년 11월 쌍바닥 잡았던 부분들을 결국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하고 투신 쪽 위주로 해서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일봉상 쌍바닥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것도 120주선 11만 원에서 한번 다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진행되는 내용은 분명히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너무 초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지만 과연 애플 쪽에서 좋은 조건들로 성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이죠. 네, 삼성물산도 뭐 주가 흐름은 거의 다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 뭐 일봉상으로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작년 이제 5월달이죠. 6월달하고 8월달 정도에 뭐 팔만한 시점을 한번 줬던 것 같습니다. 14만 원대였어요. 14만 원대 주고 난 이후에는 물량 이제 주가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좀 계속 떨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할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물량 늘리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비중 조절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10만 원을 깨지는 않으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비중이 그래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LG전자하고는 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이 매물대를 깨지 않으려는 10만 원 부근을 깨지 않으려는 이런 파동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봉상으로 지난 11월 말 때도 나왔고요. 그리고 2월 들어와서도 계속 3주째 밑꼬리가 달리면서 지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일단 지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투자 동향상으로 외국인들도 대체적으로는 조금 매수하는 분위기로 돌아섰고 거기다가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투신 쪽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 수급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도 여기에서는 매매를 조금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매수 시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리포트들 나온 거 보면은 이베스트에서 삼성물산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 지배구조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서 삼성그룹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도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이제 건설 부문이 올해에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선 부분 관련해서 또 좋은 그런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4% 중반대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구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펀더멘털의 개선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면서 주가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조금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금융 섹터, 큰 섹터는 6개 정도 다룬 것 같고 뭐 기타 섹터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차장님이 지금 가장 좋게 보시는 섹터는 원픽은? 지금은 일단은 아무래도 자리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인터넷 종목들 기술적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파고를 조금 이겨내고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만 조금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과도했던 주가 하락 부분을 플랫폼의 밸류를 받으면서 다시 네이버 같은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은 조금씩 단기간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기에는 만약에 기본적 분석까지 더 한다면 어떤 쪽이?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간다고 하면은 또 2차 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하락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글로벌 트렌드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왜곡 현상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악재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판 삼아서 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 향후의 성장 전망 이런 것까지 봤을 때에는 당연히 2차 전지주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장님 주식시장에 그동안 계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 그다음에 돈을 잃은 분들의 혹시 뭐 공통점이나 특징, 차이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돈을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면서 정말 레버리지라던가 신용, 스탁론 이런 부분들 내 돈이 아닌 돈이죠. 그런 것들을 빌려서 좀 단기간에 큰 부자가 돼보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잠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정말 1억 갖고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나 100억 정도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하시거든요. 부럽네요. 그 당시에는 부러운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은 소식이 안 들려요 또. 그래서 아름아름 또 듣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그 형 또 다시 뭐 전재산 파산했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들리거든요. 그런 게 좀 굉장히 위험성인 것 같아요. 한번 이 레버리지가 내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시장이 도와주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저도 레버리지를 쓰지 말자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약간 침체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이런 것들 쓰게 되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레버리지로 사서도 반대 매매가 금방 나가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심심치 않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돈을 버시는 분들, 물론 중간에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이게 팔아서 결국에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면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때 빠졌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그때 투자했던 포인트들을 그대로 영위에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분할로 더 매수하셔서 추가 매수하시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주식농부 같은 분들이 계시겠죠. 박영옥 대표님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리면서 공시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구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내가 괜찮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괜찮은 자리들을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조금 인내심, 무거운 엉덩이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큰 수익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레버리지라던가 위험한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몇 번 잘 되다가도 마지막에 한 번 잘못되면 정말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을 반드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말씀드린 포모 현상, 나만 소외돼 있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내 재산을 빨리빨리 불려서 그동안에 먼저 앞서 나갔던 사람들 쫓아가야 돼. 이런 심리가 너무나도 강한 시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자제를 하시고 시간을 사면서 엉덩이를 무겁게 하는 투자. 다만 내가 종목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갖춰 놓으신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자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계좌에 아마 1,000만 원에서 거의 5천만 원 사이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 차장님한테 이 정도 돈이 있다면 좀 어떻게 투자할 것 같으세요? 뭐 어떤 종목이든 아니면 섹터든 어떤 포트폴리오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그 투자에 굉장히 좀 제한이 많아요. 제한이 있죠. 네, 아무래도 직원 자체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저도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혀 나가고 싶은데 그런 제한이 없다면요? 네,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 당연히 저는 이제 금융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쪽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말씀을 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 금융 쪽에서도 특히나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결국에는 수익률이거든요. 네, 1억을 가지고 하던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던 결국에는 같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진입을 하는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내 소중한 정말 자산, 근데 이게 자산이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할 때 최소 3년 이상은 여기에 묶어둘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사고 난 이후에 반드시 오르기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경제 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 한 3년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조금 회복의 사이클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간의 좀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나 이거 가지고 빨리 불려서 다시 이거는 또 정말 대출이라던가 이런 쪽에 그런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에 쫓기고 이자 올라가잖아요. 점점 더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여유 자금으로 하되 정말로 내가 어디에서 매수해요. 결국엔 매수해요. 매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실히 좀 가능성이 높은 자리들을 찾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런 내용적인 분석들, 기본적 분석을 해놓으신 이후에 결국 내가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 꼭 지난 차트들이 모두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짚어드렸던 것처럼 종목들 가지고 다 연습을 해보세요. 나만의 노하우를 찾으셔서 이 정도에서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정말. 특히나 레버리지 제가 사용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포모 현상 때문에 나만 소외돼 있어. 빨리 불려야 돼. 그렇다고 하면은 무리한 지점에서 무리하게 레버리지 써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반대 매매 나가면서 정말 내가 대출을 해서 정말 투자하려고 했던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대출을 또 그냥 생으로 갚고 난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돈 가지고 하시면서 기술적인 그런 구간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지금 지수가 이제 오늘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말씀드린 지점에서 기술적으로는 지지는 나왔어요. 근데 이 기술적인 지지가 과연 계속 될 수 있느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단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지지받아야 될 선들을 깨고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섣부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매수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그래도 금리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만약 대출이라면 금리 이자도 부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조금 기본적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갖춰 놓으시는 그런 좀 투자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월에 또 뵐 텐데 네. 2월장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1월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계속 힘든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시는 거 좀 삼가하시면서 조금 더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사이클상으로 좋은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움츠리시고 오히려 미래에 어떤 산업들이 태동하면서 정말 10배거의 큰 수익을 가져다 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사영관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